약간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얻는 권태로움이나 지루함에 대한 부분이 영화에서는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속 잠을 자는 부분이요? 네네네. 뭐 일상을 사실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 캐서린의. 근데 코르셋 조이고 뭐 이런 네네네. 되게 상징적이고 약간은 뻔한. 그쵸. 근데 저는 상징적이고 뻔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그런 코르셋과 그 뭐죠? 드레스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그 치맛살이라고 해야 뭘까요? 되나? 뭐 치맛살? 그건 소고기 부위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영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아마 이 영화가 계속해서 창과 문을 통해서 이 여자의 시츄에이션이랄까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쓰인 게 아니라 그녀의 일상생활로서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왜냐면은 이 영화 자체가 일상생활을 사실 계속 돌리잖아요. 그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그녀의 표정만 계속 변하고, 물론 표정만 변하는 건 아니죠. 뭐 행동 거지도 변하고, 뭐 옷 같은 것도 뭐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자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한테 인상적인 게 표정이라서 표정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일상의 사이클이 돌면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들이 좋게 보였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영화가 창과 문이라는 그 통로로서의 집과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창과 문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외부를 향한 통로지만, 실제로는 좀 더 상징적인 차원 혹은 좀 더 내적인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자유 혹은 자신의 욕망을 향한 통로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저는 매우 탁월하다고, 이 영화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그녀가 살인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문들이 필수적으로 연루되어야 한다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를 살인할 때도 사실은 이제 문에 가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거의 너도 당해봐라 수준의. 그쵸. 약간 그쵸.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살인에서는 이제 그 문 안에 세바스찬. 그쵸, 세바스찬을 숨겨놓고 그 욕망의 문이 열리면서 세바스찬이 들어와서 함께 사람을 죽이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창과 문을 이 영화가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상에서도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창의 절차도 사실 이중 구조로 사실 돼 있고, 창과 문들이 그 창도 이제 빛을 막아주는 걸 걷고 다시 유리로 된 그걸 거서야지 바깥과 연결되고, 문도 약간 이중 구조로 돼 있는 경우가 종종 복도에서 보이고, 그러한 이중 구조도 굉장히 흥미롭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살인과 연계되는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소설과는 달리 약간 감독의 오리지널에 가까운, 물론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데, 예를 들면은 시아버지를 그렇게 감금시키고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살인 장면이 굉장히 단촐하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소설 안에서는.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살인 장면을 굉장히 길게 보이죠. 힘을 줘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재미있고, 거기서 이제 창문과 문을 활용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잘한 선택으로 보이는, 멋진 선택으로 보이는, 이야기와 잘 맞아 들어가는 선택으로 보여졌어요. 그 살인의 방식과 특히 문이 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되게 재밌네요.
저는 사실 그 창가에 있는 캐서린의 모습이 되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여지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게 뭐 미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만족감을 주는 장면이고 맞아요. 정말 그 지루한 단순한 표정임에도 어쨌든 배우의 연기가 좋고 주제적으로도 매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장면이지만 조금은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럴 수 있네요. 네네. 뻔하긴 한데 시대가 시대고 그리고 창문을 밖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영화가 풍경을 찍은 방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사실은 어둡고 쓸쓸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개가 이제 차오르는데 분명히 여럿이 뒤를 두고 어쨌든 짧은 기간이 아닌 동안 진행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루처럼 점점 안개가 스며든다고 해야 될까요? 뭐처럼요? 마치 그 외부의 풍경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네네네. 점점 먹구름이 끼고 안개가 껴서 결국에는 어두워지고 있는 바깥 풍경이랄까? 그런 것들도 재밌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 영화가 처음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 레이디 맥베스 이름 뭐냐? 캐서린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 카메라가 밖으로 나가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캐서린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창문 밖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턴가 갑자기 카메라가 역으로 돌아서 이제 캐서린의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의 그 지점이 마치 이 캐서린이 막연하게 밖으로 나가서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적인 캐릭터잖아요. 이제 시골에서 팔려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뛰놀고 싶은 갑갑함을 느끼고 갑갑함을 느낀 여성인데 이 여성이 세바스찬과의 분류를 통해서 자신의 그 뭐랄까요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약간 감춰진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욕망에 자신의 내부에 대해서 오히려 눈을 뜨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도 이게 역으로 들어와서 집안에 자기가 집안으로 세바스찬을 데리고 들어오는 점 그리고 카메라가 역으로 돌아가지고 그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캐서린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점 같은 것들이 저는 다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작 장면이 결혼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캐서린의 옆얼굴을 비추면서 그 베일에 쌓여있는 미사포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네네. 쌓여있는 옆얼굴을 비추면서 시작하는데 이 영화 끝에 갈 때는 정말 그 정면에서 소파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캐서린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때 약간 그 요새 말로 소름 느끼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아까 그 제가 말했던 일상을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표정의 변화가 저는 정말 강렬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소파에 앉아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 긴장한 표정에서 졸린 표정 졸기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약간 여유로워지고 거기에서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두를 다 쫓아내고 이제 마치 이 집안의 주인이 돼서 마지막에 앉았을 때의 그 근엄한 표정에서는 저는 진짜 그녀에게 존경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정말 주인님 가서 주인님이랑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근엄함이 느껴지는 표정이 아닌가. 사실 이 배우가 나이도 뭐 배역도 그렇지만 이 배우도 사실 나이가 되게 어리더라고요. 맞아요. 90년대에 태어나신 굉장히 젊으신 분이던데. 부럽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졸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생각했던 건데 저는 그게 약간 권태인 것도 있지만 권태보다는 약간 우울증에 가까운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에 우울감을 앓으면서 정말 하루 종일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감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소외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 그 집 안에 항상 있지만 집 안에서 계속 소외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서 오는 무기력함? 그런 거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자는 걸 많이 보여줄지 몰랐어서 오히려 약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근데 저는 반증은 동의하는데 약간은 갸웃거리게 되는 게 권태와 우울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권태? 지루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권태감이 우울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루함은 뭔가 딱히 사건이 없다. 뭔가가 반복된다라는 거에 대한 단순한 감상인 편이라면 권태... 글쎄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데 권태는 좀 더 뭔가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죠. 진짜 약간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같아요. 지루함은 자기 주변 상황에 대한 감정이라면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약간 소외감에 가깝다고 봐서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과 창도 그렇지만 그 실내 장식 같은 게 되게 광산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동네 유지 같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되게 이렇게 절제되고 정돈돼 있잖아요. 되게 뭔가 뭐랄까 좀 수수하고 약간 그 억압적이기까지 한 좀 청교도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때 실제로 청교도가 끝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캐서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갑갑한 거를 좀 더 잘 드러내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집안 자체의 장식이 굉장히 삭막하긴 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색깔도 되게 단조롭고. 네네. 그러고 보면은 그녀의 드레스 약간 진한 청색 드레스가 또 그 집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저는 맞아요. 그 드레스 화려하지 않고 약간 목까지 꽉 조이는 저는 그 드레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드레스 색깔이. 하긴 근데 그게 단순히 꽉 조인다고만 생각하기엔 마지막에도 그런 드레스를 입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얼굴 있잖아요. 그 정면 샷. 네네네. 그 얼굴이 뭔가 당연히 첫 번째 느껴지는 거는 그 마님의 풍모인데 정말 주인님의 풍모인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뭐랄까 승리의 얼굴이라고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떤 약간 망가진 사람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맞아요. 그게 이제 자신이 저지른 어떤 살인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나 사회에 의해서 망가진 한 사람의 얼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맛이 굉장히 씁쓸하고 그랬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은 소름과 함께 손에 피를 묻혀서 얻은 자리인데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떠나가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그 넓은 저택에 이제 스스로 홀로 고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폴 보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블 미닝한데 하면서 엘르도 생각이 나고 결국에는 그 욕망의 끝에 다다르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분명히 보이죠. 바깥을 추구하지만 사실 밖으로 나간다는 행위 자체는 막상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바깥은 우리가 아까도 계속 봐온 안개 쌓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곳밖에 없으니까요. 네. 정말 그 외에 바깥 풍경이 나온 게 없네요. 그 안나가 버섯을 따는 숲길 정도? 그 정도가 나왔네요. 네네. 그 독버섯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당연히 독버섯은 아니겠지만. 독버섯이라는 자막이 나왔어요. 근데. 네. 그 뭐라 그러지? 네네. 시아버지를 죽이는데 사용했다. 네네네. 그래서 안 나갔던 게 독버섯은 아니었겠지만
하지만 독버섯이 잘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저는 이 영화에서 뭐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또 그 여성의 해방이 뭔가 성적인 욕망의 축으로만 또 표출이 된다는 게 좀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선 사실 그 남편이 굉장히 뭔가 억압적인 사람이지만 그런 반면 이 캐서린을 뭔가 성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이 개연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세바스찬 자체가 물론 섹시한 하인이라는 어떤 클리셰에 부합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세바스찬이 상징하는 어떤 좀 뭐랄까 불복종? 뭐 자유로워 보이는 느낌? 그런 어떤 다른 형태의 삶 이런 거를 더 좋아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욕구불만이 1차적인 문제가 캐서린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본다면 이게 어쨌든 캐서린이 나는 반항할 거야 했을 때 하는 행동이 성적 이유로 막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면으로만 나왔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살인도 나오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한 끗 차이 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엘르를 볼 때는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시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시대 배경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요구되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재생산의 압박. 그쵸, 재생산? 어쨌든 그런 압박과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서 이 영화에서는 뭐 저한테는 뭐 그렇게 평강보자처럼까지 깊이 생각을 들어가게 하는 요소는 없었거든요. 성적인 부분에서. 특히 저는 오히려 역으로 배드씬 같은 걸 보면서 아, 배드씬을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게 찍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야하지 않잖아요. 저도 뭔가 볼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네네네. 이제 그런 사고가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쓰이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 그런 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이랑도 관련이 사실 깊다고 봐야죠. 과거부터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분에서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억압받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대 얘기도 했는데 뭔가 그만큼 캐서린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제한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 시기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네. 그 뭐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그 내과에서 물수제비 같은 거 던지고 그 장면 잠깐 있잖아요. 물수제비 얼마나 성취감 있는데요. 그렇구나. 저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 시대는 할 일이 없지. 특히 불 꺼지면 할 일이 없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네요. 그렇긴 하네. 고양이가 자꾸 나오는데. 고양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뭐 굳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양이 사실 굉장히 귀엽죠. 그렇죠. 특히 가장 귀여움 터질 때는 이제 시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귀여움 터지는데 뭐 저는 애묘인이라서 사실 즐겁게 봤고요. 사실은 고양이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사실 큰 역할이 있었다는 생각은 좀 저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집요하게 중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엘르에도 생각해보니 고양이가 나왔어요. 그쵸. 저 사실 엘르의 생각이 저는 나는데 엘르에서는 뭔가 그 사건을 시크하게 바라보는 목격자 같은 기분이 좀 들거든요. 주시하고. 목격자였죠. 예. 근데 여기서는 안나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목격자가 필요하지 않고 첫 번째 살인에서 그러면서 이 영화 자체에서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사실 소설에 고양이가 나와요. 근데
소설에서 고양이는 훨씬 더 사실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어떤? 그 고양이가 이제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부정확한 정보라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 소설 속에선 그 고양이가 어떻게 묘사되냐면은 약간 두 가지인데, 가장 그 고양이의 재밌는 점은 약간 초현실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왜냐면은 그런 면에서 사실 고양이랑 마녀의 이미지도 약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베스가 생각나는 뭐 약간 느슨하게 마녀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마녀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는 그 초현실적인 존재라는 부분에서 그런 걸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첫 번째로는 그 고양이가 그 세바스찬과 캐서린이 껴안고 있는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눕는 것 같은, 자고 있는데 뭔가가 우리 둘 사이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캐서린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그런 면에서 소설에서는 어쨌든 세바스찬이 사실 훨씬 더 바람둥이로 묘사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에서도 그 집 마님에게 손을 대가지고 쫓겨서 일로 들어온 그런 아이예요, 소설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도 결국에는 상습자구나. 네, 잡혀서 나간 다음에는 다시 감옥에서 또 다시 바람을 피우고 캐서린을 버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둘의 관계의 불길함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직접적인데, 고양이가 영물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그 시아버지의 혼이 그 고양이에 깃들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암시를 주나요? 암시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캐서린이 그 고양이를 느끼는 게 약간 잠결에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내가 고양이로 보이냐 약간 그런 느낌의 그 대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귀신이 등장하는 것 같은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뭐 귀신까지는 아니. 시아버지의. 네네네. 그러니까 귀신이라면 귀신인데 이제 이게 캐서린의 잠결에 느끼게 되는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지금 현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노골적인, 그래서 약간 변형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막상 영화에서 어떻게 기능을 했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죠. 저도 뭐 약간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살인 현장에 있는 어쨌든 영물로서의 목격자 같은 느낌이 제일 강하긴 한데, 그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영화 안에서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는 일단 안나의 존재도 있고, 그리고 살인 장면이 약간 다른 것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막 문 안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 초반부에 특히 등장할 때는 뭔가 캐서린의 상황을 뭔가 이렇게 에코하는 메아리? 메아리, 캐서린 상황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기에도 뭔가 뭐 아주 강조해서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데 고양이랑 상관없이 메아리란 단어를 꺼내신 거는 되게 재밌네요. 왜요? 왜냐면은 그녀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도 어쩌면 약간 메아리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녀가 들어서 창문을 열고 그녀가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녀의 정해진 일상의 반복이 엄청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 너무 거기 안에서 이제 그녀의 변화를 하는 도구로 쓰인 것 같아서, 사이클이 돌 때마다 그녀가 조금씩 깨어나가는 변화를 보여주는 도구로서만 사용돼가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메아리는 이제 메아리 자체도 사실 약간 마녀랑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나 그래요? 맥베스랑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보면 아마 메아리라는 단어가 아예 대사에 제 기억에는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악행이 과거에 악행이 되돌아온다는 점에서의 메아리가 좀 생각이 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텍스트의 캐서린이 레이디 맥베스와 가장 다른 점은, 레이디 맥베스가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안에 레이디 맥베스가 아무리 그 판무파탈하고 강한 여성 캐릭터라고 할지언정 실제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벌벌 떠는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그 끝에 죽지 않나요? 그래서 자살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강한 캐릭터긴 한데, 그래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막 강한 여성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거기서 맥베스보다 강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예, 의미가 있는 거지. 맥베스를 휘어잡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휘어잡는 해석도 시대상이 반영된 해석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특히나 맥베스는 훨씬 더 좀 초현실적인 텍스트이기도 해가지고 그들의 욕망과 공포와 불안이 서로 전염되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레이디 맥베스가 맥베스에게 할 그 마음을 강하게 먹으러 얘기를 하는 대사 같은 것들은 사실은 둘이서 거의 일심동체랄까? 서로 같은 인물? 네, 같은 인물을 나눠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레이디 맥베스는 자꾸 이거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든데, 이 영화 레이디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세바스찬과 캐서린은 다르죠. 세바스찬은 그 맥베스랑 비슷해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그 아이를 살해할 때도 보면은 그 다리를 똑바로 잡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시선을 계속해서 피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캐서린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영화 속의 캐서린은 죄책감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뭐 거침없죠. 너무 거침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사실 좀 경탄스럽고 멋있는데, 그 희곡에서의 맥베스나 레이디 맥베스와 다르게 정말 죄책감이 없어 보이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성적인 표현으로 사실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 키스하려고 하니까 막 살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하고 싶냐고 그 세바스찬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 여자의 욕망이 처음에는 되게 유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퓨어하게 느껴졌는데, 그 퓨어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보여주는 그 무시무시함은 그 순수한 욕망에 대해서 멋있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희곡보다 훨씬 더 나아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어떤 그 단순함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순수하다는 게 약간 정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거기에 방해되는 건 그냥 다 이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세바스찬도 마지막에 없애야 됐었고 그게 주는 힘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사악하게 시작된 일은 사악한 일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는 그 맥베스의 대사가 이 레이디 맥베스 영화에서야말로 정말로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렇고요. 네. 굳이 약간 더 이야기를 질질 끌어보자면은, 저는 이 영화에서 앞에서도 얘기를 반복하는 거긴 한데, 앞에서 이 여자가 자기는 프레시 에어를 좋아한다고, 신선한 공기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대사와 그 바깥에 그 어두운 먹구름과 안개들이 떠다니는 모습이 희곡 맥베스 텍스트 안에서의 마녀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풍경이? 그쵸. 그 프레시 에어가? 예, 프레시 에어가. 어떤 그걸 들이마실수록 욕망을 부채질하는 뭐 그런 건가요? 뭐 사실은 중세의 시점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이게 중세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배경이 중세는 아니지만 중세 시점으로 생각한다면 숲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문명화되지 않은 마녀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녀가 바깥에 매혹당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돼서 들어온다는 점에서 매지컬하게 보이는 점도 있고, 맥베스에 보면은 일단은 그 마녀들은 허공으로 사라져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근거가 있거나 그렇게 뭐 밀접하게 느낀 건 아닌데요. 그 희곡 맥베스 안에서도 그 맥베스가 말하나? 그 마녀들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말과 그녀가 밖을 바라보는 게 뭔가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 풍경, 어찌 보면은 허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그 프레시 에어라는 말이 그냥 제 안에서의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면서 그녀가 숲으로 들어가서 인물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 마법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맥베스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마녀들의 예언이 네. 그 사실은 욕망을 부채질해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예언들이. 근데 이 레이디 맥베스는 마치 그게 근데 왜 파멸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뭐랄까 재밌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더 훨씬 더 강하고 매력적이죠. 근데 또 동시에 어쨌든 그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에 어쨌든 종국에 뭔가 뚜렷한 승자가 없다는 느낌을 주면서 이게 어쨌든 뭔가 약간 비감이 있는 엔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완전히 또 막 나이브하지만은 않고 좀 더 깊게 공감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다 없애면 되지 이게 짱이야 라고 하는 건 또 아닌. 네. 그렇지만 그 원작 그러니까 맥베스의 어떤 욕망과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식의 약간 결말과는 확실히 달리 가는 부분. 안 좋게 말하면 뻔뻔하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당당한 여성상. 내가 살인한 게 못돼서. 좀 더 뻔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네. 우리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좀 뻔뻔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 정말? 우리 팟캐스트에서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영화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그 혹시 딴 얘긴데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 아세요? 아니 몰라요. 그 웹툰인데 유미라는 주인공의 머릿속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성세포, 감성세포 이런 애들 이제 기본으로 있고 뭐. 연애세포에서 아이들 얻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사랑세포도 있고 뭐 출출이라고 이제 식욕을 느끼는 세포도 있고 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세포가 사람마다 프라임 세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걔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유미 같은 경우는 사랑 세포가 프라임일 때 막 가장 행복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와 제 친구들이 우리는 뭔가 염치 세포가 프라임 세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라고. 좀 염치 세포를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염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갑자기 지금 뻔뻔해서 좋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 이거는 텍스트니까 그런 거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뻔뻔함과 염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부끄러워할 때는 염치 세포의 프라임이 돼야 되고 근데 좀 뻔뻔해도 되는 상황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나대는 거지 염치세포가 모든 상황에서. 아무튼 또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네. 그러면은 올 하반기에는 좀 더 뻔뻔해지시고요.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뻔뻔해지시도록. 응원과 덕담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러면은 택배도 받았겠다. 이제 택배 박스를 까야 되니까 추천작을 알아보도록 하죠. 저 먼저 할게요. 네, 먼저 하세요. 저는, 최근에 아메리칸 허니를 만든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의 폭풍의 언덕. 이게 2011년인가 12년 작품인데 이걸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그 19세기 약간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그리고 있고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우리 이렇게 펭귄맨님이 계속 얘기하신 그 풍경 있잖아요. 안개 쌓인 그 풍경이 저는 같은 사람이 촬영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안개에 쌓이고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영국 지방의 풍경이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고 또 하나 이 폭풍의 언덕이 흥미로운 점은 이 히스클리프 캐릭터가 흑인으로 각색되어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까먹었네. 주인공과 네. 이 흑인 히스클리프의 관계에 이전과는 조금 또 다른 한 겹의 레이어가 더해져 있는데 그게 마치 오늘 저희가 했던 레이디 맥베스에서 세바스찬이나 안나를 흑인으로 설정한 거랑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물론 이 영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놓고 코멘트하지 않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는 내내. 그래서 뭐랄까 이야기는 다르지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히치콕이 찍은 폭풍의 언덕 같은 영화라는 코멘트가 있어요 사실. 그 코멘트를 보면서 사실 저는 폭풍의 언덕 책이나 아니면 그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히치콕스럽다는 점에 대해서만 사실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히치콕스러운가 또 사실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히치콕을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히치콕 알못이라서.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거는 결국에는 히치콕의 약간 시그니처적인 컷들인 계단 컷들이나 이 영화에서 계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단의 난간을 손으로 잡고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살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관객들은 모두 벽장이래. 어쨌든 어떤 문 안에 이제 세바스찬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둘이 대화하는 그 씬이 히치콕을 떠올리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면은 이제 이성적으로는 확실히 히치콕스럽긴 하죠. 관객에게 먼저 정보를 주고서 세바스찬이 이제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역으로 또 서프라이즈하게 그 남편 캐릭터가 그녀가 바람을 폈다는 거는 막상 또 관객들 그걸 알고 있다는 정보는 막상 관객들은 확신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오는 긴장감 같은 거는 히치콕이 좋아할 법한 설정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측면에서 그랬을까요? 이게 히치콕을 떠올리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약간 하긴 했었어요, 저는. 글쎄요. 저는 뭐 알못이기 때문에. 네. 폭풍의 언덕은 네, 저는 안 봤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네.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2011년 작품인데 네. 아마 국내에는 2012년 초에 개봉을 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 보러 갔던 기억이 겨울 아닌가? 아무튼 갔는데 제가 언니를 데리고 갔다가 굉장히 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요? 언니가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런 영화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네. 아니 뭐 지루하면은 제가 알아서 끊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 카야 스코델라리오라고 영국 드라마 스킨스로 유명해진 엄청 예쁜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나옵니다. 뭔가 홍보하는 느낌이지 왜 이렇게. 저는 스킨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캐릭터죠? 주인공 그 토니의 여동생으로 나와서 시즌 3부터 약간 전면에 등장하는. 근데 저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폭풍의 언덕을 소설은 읽었는데 다른 영화를 보질 못했네요. 일단은 여동생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스킨스에서 기억나는 건 그 두 남자 주인공과 시드와 토니. 네네네. 비슷한 이름인,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약간 맛간 여자애처럼 나오는 금발머리 캐시. 여자 있잖아요. 지금 게임스 오브 스론에도 나오고. 캐시 맞아요. 네. 그 샘의 네. 아내로 흑발로 나와서 그렇죠. 사실 약간 처음에는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더라고요. 뭐 영화는 그 뮤지컬 영화에 최근에 몇 년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가테스터 거인가? 뭐 거기도 나왔었고 어쨌든 계속 약간 그 눈 때문에 그런지 계속 약간 살짝 정신 이상한 역할을 하셔서 저는 그분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정신 나간 저도 역할만 해서 스킨스에서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캐시. 그런데요. 그리고 참고로 그 네. 폭풍의 언덕의 여주인공 이름도 캐시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 추천작은 디어 한나라는 영화예요. 원제는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제목이 뭔가 너무 다른 영화를 상상하게 할 것 같아서 좀 더 관객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느낌을 줄 수 있는 제목으로 바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바꿨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제목도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조셉이라는 남자 캐릭터와 한나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 영화의 큰 틀에서의 줄거리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도 흥미롭게도 이 레이디 맥베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가 엘르였고 그 다음 이 디어 한나라는 영화였어요. 이 디어 한나라는 영화는 레이디 맥베스와 전혀 다른 세팅을 놓고 같은 결말로 흘러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디어 한나에서의 여자 주인공은 캐서린과 달리 굉장히 수능적인 여성이거든요. 남편의 학대에도 꾹 참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조셉이란 남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러한 남성 캐릭터가 구원으로서 찾아오게 되고 세바스찬도 뭐 일종의 구원으로서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물론 자기가 주워온 구원이지만 주워왔어. 그렇죠, 주워왔죠. 구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구원이란 단어가 너무 센데 자기가 주워온 장난감이죠. 왜냐면은 레이디 맥베스는 구원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디어 한나에서의 조셉은, 디어 한나에서는 이제 역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여성이라 가지고, 기도하는 여성이라 가지고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 조셉이란 남자를 구원처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두 나이대도 굉장히 달라요. 이 중년의 부인과 남자의 얘기라서. 그래서 전혀 다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금과 남성으로서의 억압을 당하는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같은 결말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이 두 영화를 연관시켜 보면은 결국엔 그녀들의 죄를 조금 더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결국에는 그녀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와 이 둘이 굉장히 특이한 퍼스널리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말로 간다는 게 결국에는 좀 더 이거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결말을 만들어내는 건 상황이지 개인의 탓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게 돼서, 어찌 보면 이런 생각들 자체가 굉장히 운명론자 같은 생각이라서 제가 안 좋아하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두 영화가 파국을 맞이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로 묶이게 되는 약간 이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제목의 영화라고 하니까 되게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티라노사우루스랑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실 이 영화 제목의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실 이 영화의 포스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보고 계세요? 그 흙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묻혀 있고 양쪽에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영화의 그 제목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조셉이라는 이 남자 캐릭터 이야기가 또 따로 있어요, 백스토리로. 근데 이 백스토리가 결국에는 그 조셉이 제 이 영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좀 잘 대해주지 못했고 결국엔 그 여자가 죽었는데 그 조셉의 그 죽은 부인을 조셉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면은 주라기 공원에 그 티라노사우루스 장면 있잖아요. 그 네. 걸을 때마다 쿵쿵쿵쿵 울리는. 그래서 물잔 같은 게 이렇게 잔향이 퍼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아내가 너무 뚱뚱해서 2층에서 걸을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아내를 모욕하는 말로서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부른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유치하고 노골적인 놀림 같은 건데 문제는 이 영화에서 그 아내는 이미 죽었고 그 아내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죄랄까? 그 미안한 감정이 결국에는 그녀를 정말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큰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제목이 되게 와닿는. 그 포스터만 봐도 마치 빙산 해수면 아랫부분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뼈 같은 것들이 이 남자의 인생에서의 그 죽은 이후에도 화석처럼 혹은 빙산의 아랫면처럼 너무나 크게 강하게 살아 숨쉬고 이렇게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죽은 존재 같은 것들이 이 영화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정서라서 그런 제목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죄송한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 대학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그 여자 동기들한테 뛰지 말라고 울린다고 막 뭐라고 장난치고 놀렸었거든요. 세상에 반성하시고요. 네, 갑자기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울림에 민감하시니까요. 네, 뭐. 저 그것도 생각났어요.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그 약간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주인공이 다 죽이고 네. 마이웨이를 간다는 점에서 결말 부분에 약간 스토커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였고요. 네, 근데 그 이미지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마이웨이가 스토커의 마이웨이와 이 레이디 맥베스의 마이웨이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은 그 스토커에는 사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영화라서 그 마이웨이가 실제로는 온전한 마이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일종의 새로운 세대 혹은 마이웨이는 맞는데 그 일종의 선상에 역사적 선상에 있는 그 세대 간의 선상에 있는 마이웨이라는 아버지를 제거하고 나만의 길을 가는 그런 근데 그것조차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느낌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 주인공의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총을 쏘고 그 멀리 가던 그 얼굴이 약간 결말 부분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토커의 얼굴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레이디 맥베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화도 정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정하긴 했거든요. 괜찮으시면 네, 저한테 통보하시려고. 아니요, 통보가 아니라 허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국 제목 뭐지? 매혹당한 소피아 코폴라 신작이요? 예, 소피아 코폴라 영화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한국에서 곧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갈 시간은 없지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소피아 코폴라의 더 빅가일드? 그 한국 제목 뭐죠? 매혹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매혹당한 사람들. 찾아보고 얘기하지. 네. 네, 매혹당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로 하기로 해서 다음에는 네, 매혹당한 사람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네, 꼭두 새벽에 고생하셨고요. 저도 늦은 밤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